해병대하는 수식어. 해병대 하면 뭐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귀신 잡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그거 아니면은 뭐 또 하면 된다. 그것도 그래서 있죠. 유를 창조한 뭐 이런 것도 사실 해병대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좋습니다. 그것 말고도 정말 오늘 해병대를 표현하는 수식어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용기로 적의 심장부에 칼날을 꽂는 무적의 전사들, 대한민국 해병대. 전선의 선봉에서는 상륙작전 스페셜리스트, 땅, 하늘, 바다, 어디든 침투해 적을 섬멸한다. 76년의 역사에서 해병대가 보여준 활약은 그들의 슬로건만큼이나 경이로울 정도인데, 귀신 잡는 해병대, 그 명성을 얻기까지 그들이 써온 신화에 대해 알아본다. 이것 말고도 이제 뭐 무적 해병, 신화를 남긴 해병, 또 뭐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수식어 등등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해병대의 이 산 증인인 우리 김태성 장군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 장군님, 해병대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해병대가 창설하게 된 계기는 네. 1948년 19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를 통해서 해군 본부에서 당시 바다에 떠 있는 함정들에게 여수 순천을 봉쇄하고 지원하라. 이런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네. 당시 임시 함대 사령관이 우리 초대 해병대 사령관이신 신현준 중령이었었는데, 네. 근데 막상 출동 명령을 받고 진해에서 여수 순천으로 갔는데 네. 함정에 타고 있다 보니 네.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배에 타고 해병대가 없었으니까. 네네네. 우리 진압군을 피해서 바다로 도주하는 이런 일부 세력만 잡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네. 당시 임시 함대 사령관이었던 신현준 중령이 네.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님을 통해서 건의하고 네. 이 승인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하에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 비행장이라는 곳에서 380명의 소수 병력으로 해병대가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이게 해군과 해병대의 차이점도 사실 이때 확실히 나뉘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해군이 수행하는 임무는 해상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한다고만 표현하면 쉬울 텐데, 수중으로 침투해오는 대잠수함을 잡는 이런 역할도 수행하고, 네. 해상에서 적 함정과 함정 간의 해상전 네. 이런 것도 수행하고, 이렇게 네. 수중, 해상, 바다 위의 공중 공간에 대한 작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대고, 해병대는 해상으로부터 적 해안의 전투력 부대를 투사해서 교두부를 확보하고 차후 작전을 수행하는 여건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적 부대의 중심을 타격하는 그런 상륙 작전에 특화된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륙 작전에 대한 특화된 부대. 어떤 작전을 하는 겁니까? 상륙 작전은 어떤 거죠? 근데 상륙 작전이 어려운 것이 예. 고유의 임무, 육상에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이 작전 계획이 먼저 나온 이후에 예. 부대와 물자와 장비를 함정으로부터 해안까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또 이 계획, 거꾸로 계획을 수립해서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탑재를 잘못하면 육상을 향해서 네. 상륙 돌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 상륙작전이 수행되는 모습을 보면 네. 항공 폭격이라든가 네, 함포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네. 적 해안에 대해서 네. 적 해안 방어 전력을 무력화하는 작전들이 수행이 되고, 이때 함정으로부터 해안으로부터 돌격을 개시해 그러면 그때 해상으로 들어가는 부대도 있고 헬기로 그쵸, 들어가는 그쵸. 부대도 있고 항공기 수송기를 타고 점프를 해서 들어가는 부대들이 낙하,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 상황과 해상 상태와 우리 지원 부대의 여건까지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고려가 돼서 진행되는 작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얘기만 살짝 들어도 정말 매뉴얼이 있다 해도 굉장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한 상황에서 가장 앞서서 있는 부대가
해병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장군님이 상륙기획장교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그럼. 오늘 정말 생생한 그러게요, 이야기 또 그러게요.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륙작전에도 종류가 많겠는데요? 상륙작전의 형태라고 저희는 형태. 정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상륙돌격, 상륙기습, 상륙양동, 상륙철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가지입니까? 네, 상륙돌격은 해상을 통해서 공중수단을 통해서 적지역으로 실제로 네, 전투력이 투사되는 네. 이런 전형적인 상륙작전을 상륙돌격이라고 그러고 상륙기습은 해안가의 적 주요 시설, 레이더기지, 지휘소 이런 데를 몰래 들어가서 기습적으로 타격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바로 네. 철수를 하는 게 상륙기습이고 네. 상륙양동은 네. 실제 상륙작전이 벌어질 것 같이 위장을 해서 네. 적 주의를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아, 실제 행동은 돌격까지는 가지 않지만 거기에 항공 포격을 한다든가 함포 사격을 한다든가 적으로 하여금 이쪽 지역에 상륙작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오판을 하도록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 상륙 양동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이제 상륙철수는 네. 우리 흥남 철수작전 철수처럼. 네. 적 해안으로부터 예. 우리 부대와 병력과 장비를 해상을 통해서 안전하게 예. 철수시키는 작전을 상륙철수라고 해서 상륙작전 형태인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작전이잖아요. 이걸 그때 해병대한테 맡겼잖아. 이거 지금 약간 너무 들어봐도 궁금해. 자부심 있을 만해. 아,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아니, 전세를 뒤집을 와. 수 있는 건 해병대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예.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상륙 작전을 하는 이유가 인천 상륙작전을 예를 들면 네. 뭐 가장 쉽습니다. 아, 그렇죠. 인천 상륙 작전. 메가다 장군은 6.25 전쟁이 터져서 일본으로부터 바로 서울에 내려서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네. 이 한반도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난국을 돌파하려면 상륙작전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메가더가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미 합참에 건의를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미 합참에서는 인천항이 수로 조건이 아주 안 좋아요. 상륙작전 하기에 아주 안 좋고. 찬성을 하시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또 인천 지역이 당시 낙동강 방어선으로부터 약 450km 이격돼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잘못하면 적은 병력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각계격파 당할 뭐 이런 그냥 위험이 고립된다.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 이 군수 지원도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우려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네. 메가더 장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이 지역이 안 될 것이라고 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습을 달성한 차원에서 이리로 가야 된다. 서울을 쳐서 이 보급 물자를 끊고 그렇죠. 적 증원 적을 끊고 이 상황에서 낙동강에서 반격을 하면서 같이 네. 어떻게 보면 도안에 든 G 상태를 만들어 양쪽에서 각계격파하는 그런 원래 또 강릉 쪽에 그쪽에 그래도 동해 쪽으로도 한번 공격을 하는 것처럼 적의 시선을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로마이트 작전이 A, B, C, D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산 상륙작전, 인천, 주문진 최종적으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채택이 됐고 네. 나머지 채택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륙 양동, 그러니까. 기만작전, 기만작전. 반포 사격 이게 전형적으로 왜 상륙작전을 하게 됐는지 네. 한반도에서 왜 상륙작전이 필요한지 네. 설명을 보여주는 예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사 속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거 말고도 통영 상륙 작전도 있더라고요. 이건 통영이요? 어떤 겁니까? 예, 거기도 마찬가지에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해군 7사단이 이 낙동강 방어선의 약한 고리를 남쪽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의도는 거제도를 점령해서 거제도를 점령하게 되면 당시 마산항과 진해항을 다 가져갈 수 소나기에 뭐 포병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격하고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진하고 있을 때 네. 우리 해병대 김성원 부대 일개 대대병력 규모가 네. 통영 상륙작전을 전개를 했는데 해병대 사령부에서 지시받은 것은 거제도에 상륙해서 거제도를 방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당시 김성원 부대장이 사전 적에 관한 상황, 지형 전반적인 상황 정찰을 한 결과 네. 통영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인데 그 원문고개라고 잘록한 원문고개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문고개만
차단하게 되면 통영 시내에 있는 적도 소멸시킬 수 있고 네. 주권부대도 차단할 수 있고 요충지가 됐기 때문에 통영으로 직접 상륙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통영 상륙 작전을 전개를 하는데 이때도 통영항 전방에 상륙 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네. 함포 사격 뭐 이런 일부 부대들을 그쪽으로 기동시키고 해서 통영항에 집중 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통영 북동쪽으로 상륙 작전을 해서 사실 이 낙동강 방어선을 완벽하게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 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한 네. 최초의 상륙 작전이 되겠고 한국군 단독으로 그렇습니다. 실시한 거였군요. 그래서 당시 이 전황을 확인한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여자 종군 기자 네. 마가렛 히긴스라는 기자가 영어 표현으로 They might capture even the devil. 데빌? 예. 이 해병대는 귀신까지도 잡을 수 있는 분.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의 전통 그 구호가 통영 상륙 작전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마가렛 히긴스가 실제 이 헤럴드 트리뷴지에 이런 기사를 기고를 썼느냐, 안 그런 썼느냐? 역사적인 뭐 그 얘기가 근거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현재 일부 진행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아니라는 또 부정적인 얘기도 어디에도 기술에 돼 있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통영 상륙 작전의 혁혁한 전공을 통해서 우리 네. 김장 해병의 보고가 아니 근데 제가 이제까지 우리 장군님 얘기 쭉 듣고 훈련 과정도 우리가 또 많은 예체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귀신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저는 그냥 어떤 이런 작전을 통한 게 아니라 그냥 워낙 훈련이 이제 강하게 받다 보니까 우리는 귀신까지도 잡을 수 있는 정신력을 가졌다 그렇게. 이런 걸로 그냥 하나의 표처럼 만든 줄 알았는데 어느 한 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혁혁한 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니까 그게 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긴 그러니까 하네요. 사실 일부 저희 스스로 만든 구호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병대 전사를 통해서 외부에서 붙여준 보고 나서 느낀 바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마선호는 거기에 귀신을 47마리 잡아서 동기들에게 3마리 꿔줘서 나는 44마리로 했다는데 그 혹시 해병대 귀신 잡나요? 많이 잡죠. 귀신 잡나요? 귀신 몇 마리 잡았어? 저는 제가 2003년도 때 좀 많이 잡았거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2병에서 1병 진급할 때 그 잡아야 되는 그 귀신 수가 있어요. 제 동기가 못 잡아서 계속 2병으로 전역한 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유, 친구가 되게 많이 떨어져. 하나 꺼주지 그랬어. 장군님은 귀신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이, 진짜. 갑자기 너무 물어보고 왜 이런 싶어서. 얘기합니까? 아니 솔직히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잡았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일부 제 친구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해병대는 하여간이 붙네요. 사령관 출신인데도 난 사령관인데도 해병대는 기침 소리, 네. 숨소리, 방귀 소리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제 트레이드 마크가 또 정직입니다.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진짜 하여간이 붙네요. 이게 역시 사령관에서 해병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정도 훈련 받고 이렇게 힘든 군생활 또 네. 마치고 했으면 네. 있어도 됩니다. 그럼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저희도 소화드리고. 네. 자, 그 외에도 우리 상륙작전 외에도 해병대 활약상은 이거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병대 7대 작전이란 게 있는데 네. 7대 작전. 예. 도솔산 작전에 대해서 제가 도솔산. 강원도 양구에 가면 도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1000m 이상 고지, 험준한 고지입니다. 51년 6월 달에 17일간 저희 해병대 1년대가 투입이 됐었는데 17일 만에 24개 고지를 점령했어요. 17일 만에 한여름에 24개국. 6월 그 찌는 듯한 6월부터. 햇볕. 그래서 7일 만에 24개. 어떤 날은 하루에 2개 개도 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 6월 했다고 4일부터 보네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당시 헬기를 타고 직접 현장에 오셔서 전황을 보고 받고 포상을 하시고 나중에 무적해병 휘호를 직접 붓글씨로 쓰셔서 하사하셔서 우리 해병대 닉네임이 무적해병이 그때부터 되고 또 무적해병이 되는군요. 인빈서블 머린. 네. 해병대가 가는 길에 적은 없다. 그 말이 또 여기서 나온 거였구나. 와.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큰 전투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65년 10월 3일부터 72년 2월 29일까지 네. 6년간 해병대가 청룡부대의 명칭으로 청룡부대.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는데 특히 그 중에 67년 2월 14일, 15일 야간 전투입니다. 야간에서 새벽까지 이루어진 전투인데 네. 월맹군 정규군 2개 연대와 게릴라 1개 대대를 맞아서 우리 청룡부대 1개 중대가 방어작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인원이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그래서 25대 1입니다. 우와. 이야. 1대 25 가위바위보도 못 이기겠다. 와. 아, 가위바위보 못 이기죠? 가위바위보는 못 이기죠? 못 이기죠? 1대 25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와. 자, 이거 저는 그냥 예전에 이제 듣기로는 이거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돼서 미군부터 해갖고 막 그 우리 청룡부대를 최고로 치고 막 그랬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작전이 끝난 이후에 이것도 미군의 잡지에 미스, 이게 신화, 미스 메이킹 머린, 신화를 만드는 해병대. 네. 그래서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는 전통이 또 수립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상륙 작전이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FM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변칙적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요즘의 상륙 작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전 세계가 이 상륙 작전을 기피하는 추세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해병대에서 네. 35년 생활한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 지역은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근데 아주 제한된 통로를 이용해서 많은 부대들이 기동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 부대들의 군수 지원도 그 통로를 이용해서 해야 되다 보니 엄청나게 정체가 될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서 앞서가던 차량에 어떤 문제가 생겨 차가 정차가 되면 이 뒤에 있는 차들 전차 한 대가 이 도로를 막고 있다면 뒤에 있는 건 다 저게 표적이 되기 그쵸, 위험에 이동할 수가 노출되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은 우리나라 지형적 여건을 봤을 때 상륙작전을 계속 해야 되고 저는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 상륙작전이 평평한 바다에서 전력들이 해상 기동수단을 이용해서 육지로 들어가다 보니 해안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저걸 다 감시를 할 수가 있고 요즘은 특히 레이더라든가 고성능 감시 장비 네, 이런 것들이 다 보면서 작전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오는 표적이 식별되면 정밀, 장사정, 유도무기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명손실이 초래될 거 아니겠냐? 네. 또 하나는 지금 뭐 무인화 네. 저는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을 저도 뭐 계속 뭐 보고는 있는데 해안에 들어가서도 사실 북한군은 기본적으로 우리 상륙 저지를 위한 장애물을 5선을 깝니다. 네. 철조망, 지뢰지대, 네. 대전차 장애물, 그다음 수로 그걸 개척하는데도 병력이 개척하는 데는 그쵸. 엄청난 피해가 입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통로 개척하는 무인 뭐 장비를 개발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그렇죠. 네. 네, 워낙 발전하니 피해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상륙작전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과학기술을 발전하는 것을 상륙 전력에도 적용을 해서 그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상륙작전 교리를 개발하고 그런 전력을 확보해서 저는 특히 한국에서는 해야 된다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는지 옆에서 또한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고 함께 느낄 수가 있었는데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자 선배로서 앞으로 더 강한 해병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조금 민감한 분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2년 전 7월 19일 날 그 예천 지역의 폭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 해병대원 1명이 안타까운 순직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이후에 네. 사실 해병대가 많이 위축돼 있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해병대 현역들이 잘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반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본연의 해병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국가와 국민이 해병대 출동을 명할 때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서 그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는 해병대 고유의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임무를 수행을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적이 우위를 가진 지상에 그 자기의 목숨을 걸고 후퇴를 하면 바다. 이 해병대의 이 상륙작전에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해병대의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